얼음비가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 빌딩 창문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유리에 부딪히며 작은 수류탄처럼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1월 중순, 목요일은 하루라기보다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웅크리고 앉아 세계 대륙으로 가는 선적을 위태롭게 하는 공급망 위기를 풀기 위해 엑셀 스프레드시트 위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은 늘 그랬듯 두통을 유발하는 주파수로 윙윙거렸고 복도 아래 어딘가에서 프린터가 그날 오후 3번째로 걸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 얼굴은 곧바로 부드러워졌고 저는 한 손으로 전화를 잡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 작업을 저장했습니다. 언니, 수민지의 제주도 결혼식을 위해 가족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힘들게 모은 보너스의 마지막 한 푼인 50만 원을 그날 아침 송금한 참이었습니다. 얼굴에 번진 미소는 진심이었고 따뜻했습니다. 아직도 가족을 챙기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네, 엄마 잘 받았어요. 지유나 빌라의 잠자리에 작은 변동이 생겼단다. 박정화. 여사의 목소리는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특유의 쾌활한 톤을 띠고 있었습니다. 12살 때 제 수석 컬렉션을 실수로 기부했을 때와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신랑 민석 씨의 사업 파트너가 아주 중요한 분이시래. 민석이 스타트업에 투자했거든. 그래서 내 방을 그분께 드렸단다. 제 손가락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엑셀 시트가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창밖의 회색 하늘이 창문에 더 가까이 압박해오는 듯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자야 하는데요? 오, 우리 똑똑하네. 넌 정말 임기응변에 능하잖니. 빌라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좋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 엄마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평점도 아주 좋았단다. 대부분은 아주 좋아. 별 3개 반. 피가 얼굴에서 싹 빠져나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니. 맏언니 수민과 예비신랑 민석은 메인 스위트룸에 여동생과 민지권은 호수가 보이는 방을 차지하고 부모님은 별채에서 머무는 동안 말입니다. 엄마, 제가 오늘 아침에 비행기 표 값으로 고고 50만 원을 보냈잖아요. 그거 말이다. 얘야.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잃어버렸던 진주 목걸이를 찾도록 제가 도와줬을 때처럼 엄마가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습니다. 민지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좋은 사진이 정말 필요했단다. 너도 민지의 인플루언서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니? 이코노미석 조명은 정말 끔찍하잖니? 그 머리 위 짐칸이랑 좁은 좌석들 말이야. 그래서 그 돈으로 민지 좌석을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해 줬단다. 겨우 콕 50만 원이었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어. 항공사에 태그도 걸어줄 거래. 제 손이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무실은 갑자기 너무 좁고 너무 더웠습니다.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제 비행기 표는요? 제 표는요? 오, 지윤아, 넌 언제나 알아서 잘 해결하잖니. 넌 좋은 거래를 찾는데 정말 능숙해. 인천, 부산, 후쿠오카 3군데를 경유하는 이코노미 항공편이 있는데 리셉션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할 수 있어. 여행 시간은 겨우 17시간밖에 안 걸린단다. 결혼식은 놓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수민이가 브라이덜 샤워 때 웨딩드레스 입은 거 다 봤잖니. 그리고 넌 이코노미 타는 거 신경 안 쓰지? 넌 민지처럼 까다롭지 않잖아. 그 말들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꽂혔습니다. 넌 언제나 알아서 잘 해결해. 제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졌습니다. 머릿속에 슬라이드쇼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기억들이 미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몰라 매년 4월마다 대신 세금 신고를 해준 것. 엄마가 비밀번호를 계속 잊어버려 매달 OTT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것. 아빠의 주차 위반 딱지가 수금되기도 전에 한밤중에 도시를 가로질러 달려가 돈을 낸 것. 민지에게 신용카드 이해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 수민이에게 결혼 청첩장을 위한 대량 메일 기능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 와이파이 공유기를 고친 것. 온도 조절기를 프로그래밍한 것. 그들의 휴대전화를 업데이트한 것. 모두의 생일을 기억하고 연하장을 보내고 식당을 예약한 것. 넌 언제나 알아서 잘 해결해. 고맙다는 말도, 내 덕분이라는 말도, 너 없으면 어쩔 뻔했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넌 언제나 알아서 잘 해결해. 왜냐하면 저는 그저 유틸리티였고 즉 무료 서비스였고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도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귀 옆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에서 전화기를 떼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민지, 에밀리, 인천. MXP 퍼스트 클래스 업그레이드. 5.7덤 충비터센텀 1.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 제가 관리하던 가족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된 확인 이메일. 항만 파업 기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벌었던 저의 50만 원 보너스.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고 커피 전문점을 건너뛰고 택시 대신 걸어다니며 절약했던 돈이 평생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 없는 24살 여동생을 위한 샴페인, 누울 수 있는 좌석, 따뜻한 물수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산산조각 나지도 않았습니다. 금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듯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에 대해 품었던 모든 따뜻한 감정들이 단단하고 차가우며 영구적인 것으로 결정화되었습니다. 가슴속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명료함, 경을 느꼈습니다. 얘 아직 있니? 지윤아?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왔을 때 고요했습니다. 섬뜩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네, 있어요. 오, 다행이다. 그럼 이코노미 항공편을 찾아보고 경유지에서 먹을 간식 같은 것도 좀 챙겨오렴. 공항 음식은 너무 비싸고 넌 그런 거. 가봐야 해요, 엄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물론이지.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이탈리아에서 보자. 아, 그리고 수민이가 빌리길 원했던 그 예쁜 파란색 스카프 그것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걔가 너한테 물어보는 걸 깜빡했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얼음비에 젖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완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몸을 숙여 책상 아래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프린터 용지 상자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곧바로 낡은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김세란 이모의 저축계좌. 1억 6천만 원. 김세란 이모. 아버지의 괴짜 누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모는 제가 교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있던 쓰러지기 2시간 전에 저를 옆으로 끌어당겨 이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네가 더 이상 그들을 견딜 수 없을 때를 위한 거야. 김 이모는 종이장 같은 손으로 놀라운 힘으로 제 손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널 말라 비틀어지게 할 거거든. 착한 아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계속 가져갈 거야. 이건 내 탈출구야. 사용하렴. 그때는 웃어 넘겼고 통장을 치워두고 김이모가 너무 극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손은 한 문장을 쓰는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전 언제나 알아서 잘 해결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 제 삶을 알아서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엄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첫 번째 울림에 받았습니다. 벌써 비행기를 찾은 거니? 내가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저는 얼음에 쌓인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전 언제나 알아서 잘 해결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 제 삶을 알아서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뭐라고? 얘야, 너 지금 무슨...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 다음 휴대전화를 완전히 껐습니다. 창밖에는 얼음비가 계속 내렸지만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그것이 정확히 옳게 느껴졌습니다. 엠파티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금요일 아침은 서울이 완전히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지독한 추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사무실 건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간밤에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목록들을 만들었습니다. 제 사직서는 인쇄되어 팔 아래 끼워진 누런 서류 봉투에 들어 있었습니다. 황준호 팀장의 사무실은 14층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온통 유리벽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비싼 가구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가죽 의자에 기대어 발을 책상에 올린 채 아마도 또 다른 사람의 업무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며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노크하지 않고 그냥 걸어 들어가 그의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황준호는 방해에 짜증이 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기다려라고 표시하며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응, 우리가 그 물류 문제를 완전히 박살냈지. 내가 밤새도록 작업했어. 우리 팀은 훌륭하지만 알잖아. 내가 직접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 저는 그 문제로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황준호는 스포츠배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통화를 끝내고 봉투를 집어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이 종이를 훑더니 역겨운 듯한 비웃음을 머금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즉시 사직? 뭐야? 더 좋은 제안이라도 받았나? 비슷해요. 황준호는 의자에 기대앉아 그 비웃음을 약탈적인 미소로 키웠습니다. 그럴 수 없을 텐데, 지윤 씨. 당신은 번 1, 2개월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어. 북미나 유럽의 물류 회사에서 일하면 당신을 끝장낼 때까지 고소할 거야.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것은 그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부서에 가두어두기 위해 이전에 사용했던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서히 소진되는 동안 그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저는 개인 물품이 든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이모가 주신 커피 머그잔, 3년 동안 사무실 형광등 아래에서 용케 살아남은 작은 다육식물, 대학교 졸업사진. 저는 황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팀장님. 제가 가는 곳은 팀장님의 지도상에도 없는 곳이니까요. 그의 비웃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제 비경쟁 계약은 북미와 유럽을 명시하고 있지만 세상은 팀장님의 제한적인 지리지식보다 훨씬 넓다는 뜻이에요. 잘 지내세요. 저는 그의 사무실을 걸어 나왔고 문을 열어둔 채로 두었습니다. 그가 프로페셔널한 예의범절에 대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있었고 문은 제 인생의 그 챕터를 닫았습니다. 다음 48시간은 치밀하게 계산된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정오까지 저는 차를 중고차 매매상에 팔아 현금 2천만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주말은 청산의 광란 속에서 보냈습니다. 가구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너무 낮은 가격으로 올려 입찰 전쟁을 유발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며 소파, 식탁, 침대 프레임을 실어 날랐습니다. 일요일 저녁까지 제 아파트는 공허함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아파트 임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총 400만 원금 이차배선만을 건넸습니다. 관리인은 60일 사전 통지 조항을 언급하며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지만 현금은 관료주의를 우회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정오까지 저는 늦게까지 문을 여는 은행 지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모든 저축, 자동차 매각 대금 2천만 원, 3년간의 신중한 저축, 그리고 김 이모의 1억 6천만 원을 부모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해외 HSBC 역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계좌는 가족의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추적될 수 없었습니다. 밤 9시에 저는 노트북을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에 로그인하여 예약 메시지를 설정했습니다. 매월 1일에 부모님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될 이메일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안전하며 건강합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주지 않으면서 생존 증거만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실종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추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유령이 될 것입니다. 존재할 만큼은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저는 이메일을 향후 5년 동안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예약한 다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밤 10시. 저는 이동통신사 매장에 걸어 들어가 현금으로 저렴한 선불폰을 구입했습니다. 20분 동안 필수 연락처만 옮겼고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구형 휴대전화에서 유심 카드를 제거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부러뜨려 가게 밖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자정,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북미도, 유럽도 아닌 남미의 리마춘 행편도 항공권을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황준호의 비경쟁 계약은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알파카 털, 가죽 제품, 그리고 서울의 누구도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섬유 공급업체들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저만의 무언가를 구축할 방법을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조사해 왔습니다. 그 언젠가가 일찍 찾아온 것입니다. 비행기는 새벽 3시에 이륙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불빛이 아래에서 작아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시 어딘가에 제 전화기가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져 있을 것이고 저의 가족은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라더, 붕괴, The Fall. 제가 떠난 후 서울 외곽의 동네에 남아있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시했던 분노에 찬 음성 기록과 나중에 수민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 가족이 저 없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정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떠난 지 사흘 후 아빠춘 김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로그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제가 분기마다 해주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계속해서 2단계 인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코드 전송 버튼을 클릭했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코드 끝자리 88로 끝나는 전화번호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그의 전화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 그는 엄마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끝자리 88이 누구 번호인지 알아요? 엄마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거 지윤이 번호잖아. 왜 당신 투자 계좌가 지윤이한테 코드를 보내는 거야? 지윤이가 설정했으니까. 아빠는 깨달음이 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계정, 보안 질문, 백업 번호, 모든 것을 지윤이가 설정했어.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이 들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들고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 여보, 엄마는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지윤이 회사에 전화해봐. 제 전 직장 리셉션 직원은 친절하게도 지윤, 로즈가 지난주 프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만뒀다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만뒀다고요? 죄송하지만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엄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이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안전하며 건강합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빠는 엄마의 어깨너머로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하지만 엄마는 알았습니다. 제가 유지하도록 도왔던 편안한 삶에 둘러싸인 채 서재에 서 있는 동안 그녀는 갑작스럽고 끔찍한 명료함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정말로 완전히 사라졌고 나가는 길에 그들을 모든 것에서 잠가버렸다는 것을. 3개월 후 제주도에 봄이 왔고 등나무 꽃이 피고 부드러운 햇살이 비쳤습니다. 수민이의 결혼식은 완벽했어야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꽃집은 크림색 장미 대신 흰색 장미를 배달했고 모든 연락처 정보를 정리한 것이 저였기 때문에 아무도 어느 업체에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좌석 배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서예가가 3명의 이름을 오타냈는데 제가 그것을 잡아내고 재인쇄를 주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객의 절반은 케이터링 업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식단 제한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혼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들판에서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장화 항공사 로고가 찍힌 수면 마스크와 함께 퍼스트 클래스 비행에서 위치즈계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몇몇 팔로워가 왜 다른 자매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녀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가는지 물었지만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수민이는 빌라의 분수대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번진 마스카라를 고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지윤이 어디 있어? 걔가 이 모든 걸 고쳤을 텐데 걔는 언제나 모든 걸 해결하잖아. 엄마는 무력하게 맏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얘가 좀 늦는 모양이다. 비행기가 지연됐겠지? 하지만 엄마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월별 이메일이 정확히 제때 도착했었습니다. 저는 살아있고 안전하며 건강합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답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진행되었습니다. 재앙에도 불구하고 식자체는 아름다웠습니다. 태양이 호수 위로 질 때 수민이와 민석은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섹션에는 텅 빈 의자가 하나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척했습니다. 뱀빛과 몰락. 서울로 돌아와 청구서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주방 식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봉투들을 응시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 제가 항상 자동이체를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잊고 있던 국세청에 낼 분기별 예상 세금 납부서. 그는 청구서를 결제하기 위해 은행 계좌에 로그인하려고 했지만 잠겨버렸습니다. 2단계 인증. 제가 몇 년 전에 설정했던 보안 질문들의 답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4자리, 어머니의 처녀적성 그리고 첫 반려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보안 질문에 답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상의 인물은 무엇입니까? 저 아빠는 전혀 몰랐습니다. 슈퍼맨. 틀렸습니다. 제임스 본드. 틀렸습니다. 2번의 시도 후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번째 시도는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가로챘습니다. 내가 해볼게. 그녀는 추측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틀렸습니다. 계좌 잠금, 지점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들은 결국 2가지 신분증과 결혼 증명서를 들고 실제 지점에 가야 했고 임시 접근 권한을 얻는데 3시간이 걸렸으며 아빠는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국세청 예상 세금 납부 기한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지금은 6월이었습니다. 국세청의 자동 시스템은 이미 연체에 대한 벌금을 계산했습니다. 월 60만 원의 연 6%의 이자가 복리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는 검토를 유발했고 한 국세청 직원은 아빠가 전년도 세금도 부족하게 납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많은 벌금, 더 많은 이자. 총 청구액은 1억 2천만 원 즉시 납부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그 편지를 열었을 때 얼굴은 헌신문지 색깔로 변했습니다. 한편 민지는 이탈리아를 휩쓰는 지출을 계속했습니다. 밀라노의 디자이너 드레스, 피렌체의 핸드백,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그녀는 항상 식당에 태그를 걸고 좋아요를 쌓으며 가족 신용카드에 청구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도착했습니다. 7천만 원 존. 엄마는 명세서를 열고 실제로 헉소리를 냈습니다. 민지야, 이게 도대체 뭐야? 휴대전화를 들고 소파에 기대어 누워있던 민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업무 비용이야. 콘텐츠 제작, 포스팅을 위한 좋은 배경이 필요하다고. 7천만 원어치 배경이라니.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유동성이 없어, 민지야. 엄마, 인플루언서 경제학을 이해 못하는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보여야 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김 씨 가족의 현금 흐름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국세청에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 계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그들을 위험한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했을 때는 깨끗했던 80점이었던 그들의 신용 점수는 단 한 분기에 680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은 계산대에서 그들의 카드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엠산티기, 안데스의 새벽. 제 가족이 서울의 봄속에서 무너지고 있을 때 8,000km 떨어진 안데스 산맥에서 저는 펑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열은 사흘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역 섬유 공급업체들을 만나기 위해 상월 마을을 하이킹하고 있었는데 두통이 강타했습니다. 밤이 되자 담요 3개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이 몸이 떨렸습니다. 아침에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 설 수가 없었습니다. 호스텔 주인이자 친절한 여성인 톰 로사 오가 저에게 수프와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베개 위로 다시 쓰러졌습니다. 좁은 침대에 누워 한 손에 전화기를 꽉 쥐고 엄마의 연락처 정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한 통의 전화. 엄마, 저 아파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들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나 의료 후송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족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하지만 그때 열에 들뜬 제 머릿속에서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넌 언제나 알아서 잘 해결해. 우리가 도와줄게. 또 우리가 널 돌봐줄게. 또 아니었습니다. 넌 언제나 알아서 잘 해결해. 왜냐하면 그들이 돕는다는 것은 조건이 붙고 의무가 붙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귀찮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제가 그들의 무료 유틸리티 서비스, 무급 조수, 긴급 연락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무언의 기대가 붙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화기는 얇은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습니다. 로사가 방에 들어와 제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앉아 제 머리를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따뜻한 국물을 입에 떠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뼛속 깊이 느껴지는 캐추아우로 위로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한 낯선 사람이 제 가족이 지난 5년간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보살핌을 5분 만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약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습니다. 밤중에 열이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쑤셨지만 기능했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떨어뜨렸던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그 사흘 동안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제 몸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은 살아남았습니다. 죽은 것은 그들을 필요로 했던 제 부분이었습니다. 여전히 가족이 공유된 DNA와 의무적인 명절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부분, 봉사와 희생을 통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한 허름한 호스텔 방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더 차갑고 더 단단하며 무한히 더 집중된 저였습니다. 새로운 여왕의 귀환. 다음 12개월 동안 저는 공급망 세계에서 유령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 이모의 돈을 사용하여 지역 장인들로부터 샘플을 사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요 소매업체들이 탐낼 만한 알파카 털 스카프, 가죽 가방, 직조된 섬유들. 저는 구글 지도에 나오지 않는 마을에서 몇 주를 보내며 어떤 가족이 최고의 장인인지 알아내고 매주 나아지는 서툰 스페인어로 가격을 협상했습니다. 저는 구름이 산 위로 모이는 것을 보고 날씨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버스를 타야 하고 어떤 버스를 피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직물에 손가락을 대보는 것만으로 품질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제 명성이 커졌습니다. 차가운 눈을 가진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항상 제 시간에 납품하는 한국 여자. 그들이 마을에서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따뜻하거나 친절하지는 않지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 6개월째 저는 12개의 가족 공방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9개월째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부티크 소매업체로 컨테이너 단위의 상품을 선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홍수처럼. 14개월째 제 순자산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김 이모의 1억 6천만 원을 거의 4억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예림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예림 대표는 물류업계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창고 하나에서 넥서스 로지스틱스를 시작하여 황준호의 회사를 동네 구멍가게처럼 보이게 만드는 글로벌 강자로 키워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빳빳한 회색 머리를 칼 단발로 하고 있었고 사업에서는 극도로 무자비하지만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맹렬하게 충성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녀는 공급망 네트워크를 통해 저를 추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차가운 눈을 가진 한국 여자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충분한 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리마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예림 대표는 블랙커피를 주문했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난 당신의 이력서에 관심 없어. 학위도 상관없고 전 직장을 사전 통보 없이 그만뒀다는 것도 신경 안 써. 내가 관심 있는 건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5년 안에 할 수 없는 일을 2개월 만에 해냈다는 거야. 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힘든 일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열병과 고산병을 이겨내고 내 직원들이라면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을 거래들을 성사시켰다면서?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글로벌 전략 이사, 서울 본사. 당신은 주 10명으로 구성된 팀, 200억 원의 예산,
그리고 남미 공급망을 구축할 완전한 자율권을 갖게 될 거야. 연봉은 기본 그 3억 5천만 원에 성과 보너스로 2배가 될 수도 있어. 전체 복리후생, 이전 지원,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코너 오피스. 이것은 황준호가 저에게 지불했던 금액의 3배였습니다. 보통 15년의 경력과 명문대 MBA가 필요한 종류의 직책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김예림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상어의 미소였습니다. 5월 1일까지 서울로 돌아와줘. 모든 건 우리가 처리할게. 당신은 와서 나에게 돈을 벌어주기만 하면 돼. 저는 계산했습니다. 제가 떠난 지 거의 16개월이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5월 1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얼음빛 속에서 2개의 여행 가방과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떠났습니다. 햇살 속에서 4개의 여행 가방, 4억 원의 자산, 그리고 제 이전 직책을 무급 인턴십처럼 보이게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원한다면 저의 자동 월별 이메일에서 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에게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복수와 승리, 넥서스 로지스틱스 본사는 서울 도심의 유리타워 상위 12개 층을 차지했습니다. 낮에는 구름을 반사하고 밤에는 봉화처럼 빛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42층에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한강에 탁 트인 정령을 제공했습니다. 8월, 저는 이곳에 온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넥서스의 전체 남미 공급망을 재구성했고 운송 비용을 22% 절감했으며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제조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제 팀은 저를 우상화했습니다. 김예림 대표는 당신이 날 부자로 만들고 있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대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황준호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옛 동료 중 한 명이 경고 문자를 보냈을 때 황준호의 관심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당신이 넥서스에 있는 걸 알았어. 방금 아르헨티나 계약을 우리에게 뺏겼대. 격분했어. 조심해. 놀랍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물류 세계는 좁았고 저의 성공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결국 알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가 제 가족을 노릴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황준호와 제 여동생 사이의 만남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민지는 나중에 자신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서 모든 한심한 세부사항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나쁜 영화, 시나리오처럼 전개되었습니다. 민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침내 그녀의 모든 카드를 잘랐고 그녀를 생전 처음으로 실제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 수입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가 포스팅할 이국적인 장소가 고갈된 이후로 그녀의 참여율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산했고 앙심을 품었고 비난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준호가 그녀의 인스타그램 DM으로 제안을 보냈을 때 그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한 고급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황준호는 미소와 매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에게 3만 5천만 원짜리 반 특별 음료를 주문하고 그녀의 최근 포스팅을 칭찬했습니다. 당신 언니가 나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그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공영에 빠뜨리고 비경쟁 계약을 위반하고 고객 연락처를 훔쳤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민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증거요? 이메일, 채팅 기록, 그녀가 그만두기 전에 회사 정보를 다운로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것. 그녀가 때때로 가족 이메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마침내 그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민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건 뭐죠? 황준호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민지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00만 5천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황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송이 성공해서 넥서스를 고소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지는 쉽게 합리화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버렸다고. 그들을 빚과 혼돈 속에 빠지게 내버려 두었다고. 저는 저에게 닥쳐올 모든 것을 받아 마땅하며 그녀는 이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든 일 후에
이 돈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녀는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2주 후 황준호는 넥서스 로지스틱스 이사회에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제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이메일은 간결하고 차가웠습니다. 이사회 회의 월요일 오후 2시 회의실 A. 귀하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원할 경우 법률 고문 대동 요망. 저는 사무실에 앉아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첨부된 PDF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증거의 걸작이었습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하는 저를 보여주는 위조된 이메일. 제가 떠날 때 고객을 데려가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팅 기록. 제가 독점 정보를 훔쳤음을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일들의 타임스탬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를 해고시키고 제 명성을 파괴하고 제 경력을 시작도 전에 끝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제 최고 IT 전문가인 한서현이라는 뛰어난 여성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넥서스에 합류하기 전에 디지털 포렌식에서 일했었습니다. 서현 씨, 내 이전 회사에서 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완전한 클라우드 감사 추적 기록을 뽑아줘야 해요. 모든 것, 모든 파일 접근, 모든 타임스탬프, 모든 로그인, 그리고 월요일 아침까지 필요해요. 이틀밖에 없어요, 지훈 이사님. 알아요. 할 수 있나요?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이사님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이 불만 사항 때문이죠? 네. 그럼 이사님을 묻으려고 했던 사람을 묻어버리죠. 월요일 오후는 서울을 거의 희망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밝은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한 남색 정장을 입고 노트북 가방을 든 채 회의실 A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사회는 거대한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김예림 대표가 상석에 4명의 다른 임원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그리고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미소를 짓고 있는 황준호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예림 대표는 인사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황준호 씨가 지훈 이사에 대해 심각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비경쟁 계약을 위반하고 우리 회사에 합류하기 전에 그의 회사로부터 독점 정보를 훔쳤다고 주장합니다. 황준호 씨,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황준호는 서서 변호사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했습니다. 조작된 이메일, 가짜 타임스탬프, 조작된 채팅 기록. 보시다시피 황준호는 결론지었습니다. 지훈 이사는 사직 전 2주 동안 체계적으로 고객 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녀는 그 정보를 사용하여 넥서스에 합류한 후 우리 고객들을 훔쳤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영업 비밀 절도이며 저는 그녀와 이 회사를 상대로 20억 원업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예림 대표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할 말 있나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회의실의 프로젝션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황준호 씨의 증거는 인상적입니다.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그것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빽빽한 스프레드시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황준호 씨 회사에 있을 때의 제 사용자 계정에 대한 클라우드 감사 추적 기록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유지하는 불변의 로그입니다. 이 로그는 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하여 누구도 변경,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프레드시트에 한 행을 강조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황준호 씨가 제가 사직 2주 전인 1월 10일에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는 파일입니다. 그가 제공한 타임스탬프는 그날 오후 2시 15분에 파일에 접근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시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감사 추적 기록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 파일은 실제로 제가 이미 사직하고 나라를 떠난 지 3개월 후인 4월 3일에 생성되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황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감사 추적 기록은 또한 이 파일이 황준호 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IT 관리자 권한을 사용하는 누군가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로컬 머신에서 날짜를 조작한 파일을 만들고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별도의 변경 불가능한 기록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각 화면은 황준호의 증거와 실제 클라우드 기록 간의 불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황준호 씨가 제공한 증거 하나하나가 조작되었으며 저는 타임스탬프까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방 안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박 이사라는 백발의 남자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황준호 씨, 이것은 심각한 비난입니다. 지윤 이사가 이 클라우드 기록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황준호는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섰습니다. 저 기록들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아마 조작될 수 없습니다. 한서현이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까지 밖에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저는 한서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 기록들을 적절한 법적 승인을 받아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것들은 암호화되어 서명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변경될 수 없습니다. 지윤 이사가 보여주는 것은 비객관적인 진실입니다. 김예림 대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황준호 씨, 당신은 우리 회사에 와서 조작된 증거를 사용하여 내 직원을 범죄로 고발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할 말 있나요? 황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파일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비경쟁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녀는 물류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비경쟁 계약은 북미와 유럽을 명시했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지리적 제한을 벗어나는 남미에서 1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사기를 저질렀고 이 회사를 갈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방 안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황준호 씨가 알아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 대한 증거를 조작하는 동안 저는 제 나름의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세관 신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난달에 선적한 컨테이너에 대한 통일 품목 분류 코드, HS 코드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HS 코드 흑사삽곰쇼 20에 따라 고무신발 밑창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겨우 2%의 관세율을 가집니다. 저는 다시 클릭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선적 컨테이너 내용물은 고급 완성된 가죽 신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는 실제로 완성된 남성용 가죽 신발이 들어 있었고 이는 HS 코드 64333 99에 따라 신고되었어야 합니다. 기본 관세가 5%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능동적인 무역 제재가 있는 특정 지역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15%의 반덤핑 관세 혜택가 부과됩니다. 당신은 거의 30%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컨테이너 라벨을 체계적으로 오표기해 왔습니다. 이것은 고마 세관 사기도입니다. 황준호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어디서 구했어? 제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이 구했습니다. 저는 사흘 전에 익명의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아침 롱비치 항구에서 당신의 컨테이너를 무작위 검사로 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그들은 현재 당신 회사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수입 기록을 감사하기 위한 영장을 얻고 있습니다. 마치 큐사인처럼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배지를 목에 건 검은색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황준호 씨, 저는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모리슨 특별 수사관입니다. 우리는 당신 회사 기록에 대한 영장을 가지고 있으며 신문을 위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방 안은 혼란으로 폭발했습니다. 황준호는 변호사에 대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김예림 대표는 일어섰습니다. 다른 이사회 멤버들은 서로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요원들이 그의 권리를 읽어주는 동안 황준호를 지나쳐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걸어나왔습니다. 마치 그가 저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경력은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업보와는 잘 조직된 공급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김예림 대표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장엄한 직업적 몰락이었어요. 김예림 대표는 스카치 2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 세관 사기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나요? 페루에서 6개월째부터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공급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그의 선적 관행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 모든 것을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준호 같은 남자들은 항상 저를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죠. 김예림 대표는 저에게 잔을 건넸습니다. 장기전을 펼쳤군요. 가족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허락하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건 그렇고 김예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투표했습니다. 승진합니다. 글로벌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 즉시 발효됩니다. 6천만 원처럼 연봉 인상과 경영진 테이블의 한 자리.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라고 말하고 다시 나에게 돈을 벌어주기 시작하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 판당. 하이라이트의 저녁 식사. 이 사건 후 2주가 지나 저는 제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헌미덕이었고 노출된 벽돌 벽과 에디슨 정우 조명이 있는 하이드파크의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이 조명은 대부분의 가족이 일주일 식료품에 쓰는 돈보다 시간당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이 소란을 피울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공개적이었고 그들이 불편함을 느낄 만큼 충분히 비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관리하던 전체 월 예산보다 더 비싼 숫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호스테스는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3번이나 고객 저녁 식사로 이곳에 왔었고 예약한 개인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와인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도착했습니다. 단합된 전선이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먼저 문을 통과했고 저는 그들이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머리는 완전히 회색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입과 눈 주위에 새로운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고 지쳐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민이가 왔고 이제 눈에 띄게 임신한 채 보호하듯 배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지. 작년 시즌 컬렉션 옷을 입고 있었고 평소의 디자이너 액세서리들은 눈에 띄게 없었습니다. 그녀는 앉기도 전에 화가 나 보였습니다. 지윤아. 엄마는 안도와 비난 사이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왔구나. 다운타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냥 말 안 했을 뿐이에요. 그 함에는 공기 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왔는데도 전화하지 않았다는 것. 아빠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네, 이메일 받았단다. 한 달에 한 번씩. 살아있고 건강하다. 그게 네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느냐? 네,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것은 아빠들에게 저를 추적하거나 문제 해결로 끌어들이는 어떤 방법도 주지 않으면서 생존 증거를 주었죠. 그게 요점이었어요. 민지가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 문제? 내 문제라고? 네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아빠는 집을 거의 잃을 뻔했어. 엄마는 전화가 올 때마다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수민이 언니 결혼식은 엉망이었고 넌 너무 이기적이야, 지훈아. 그냥 사라져서 우리 모두를 고통 속에 내버려 뒀잖아.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완벽하게 침착했습니다. 고통 속에 내버려 뒀다고요? 아니면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일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뒀다고요? 우리는 가족이야.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가족을 그냥 버릴 순 없어. 가족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차갑게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가요, 민지야? 가족은 비행기표 값으로 보낸 꼬꼬 50만 원을 훔쳐서 스스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고 자기 동생은 게스트하우스를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족은 자기 언니 결혼식에서 낯선 사람에게 누군가의 방을 내어주지 않고요. 엄마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얘야. 우리는 생각 못했단다. 네, 생각 안 했죠. 당신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가정하죠. 왜냐하면 전 항상 그러니까요. 그렇죠? 테이블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들고 나타나 긴장을 감지했지만 전문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빠르게 주문했습니다. 아무도 정말로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떠나자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민지야. 네가 말을 꺼냈으니. 저는 가방에 손을 넣어 세월에 바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안 돼.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열어보세요. 저는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경찰 보고서, 법원 문서, 변호사 청구서. 그가 읽는 동안 얼굴이 멍해졌습니다. 엄마는 그의 어깨 너머로 몸을 숙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4년 전 저는 완벽하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파티에서 술에 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집에 가기로 했죠. 그녀는 차를 통제하지 못하고 연석을 넘어 주차된 딜 95년형 제규어 E타입을 들이받았어요. 폐차시켰죠. 그리고는 현장을 도주했어요. 아빠는 경악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뺑소니라니.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늑충조의 뺑소니죠. 저는 정정했습니다. 그 제규어 소유주는 소송을 좋아하는 부동산 거물이었어요. 그는 피를 원했죠. 그는 민지에게 영구적인 전과와 잠재적으로 징역형을 남길 수 있는 혐의로 기소하려 했어요. 민지는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왔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빌었어요. 당신들이 충격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제 전 재산을 청산했어요. 2천만 원을 전문 변호사에게 줘서 그녀가 기소 유예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프로그램 완료 시 혐의는 기각되죠. 뺑소니로 인해 보험사가 보상 거부한 민사 손해배상을 합의하는데 또 다른 점공 400만 원 키 들었어요. 저는 비상금, 연금 계좌, 조기 인출 페널티까지 전부 털어냈어요. 모든 것을. 저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네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았어. 네 미래를 구했지. 4년 동안 내 비밀을 지켜줬고. 그런데 너는 나에게 보답했지. 나를 배신하고 내 전 상사에게 조작된 증거를 팔아서 1천만 원짜리를 챙겼더구나.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수민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지야, 사실이야? 민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는 의자를 테이블에서 뒤로 밀어내고 민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응시했습니다. 네가 그랬다고? 민지는 흐느꼈습니다. 황준호가 지윤이 언니가 계약을 위반하고 그에게서 훔쳤다고 했어요. 돈을 제안했고 저는 필요했어요. 엄마 아빠가 제 카드를 다 잘랐고 월세를 낼 수 없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너는 널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준 네 언니를 모함한 거니? 수민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게 먹힐 줄 몰랐어요. 저는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지의 흐느낌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도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지윤아, 정말 미안해. 이 모든 것을 몰랐단다. 물론 몰랐죠. 저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리했으니까요. 당신들의 세금, 비밀번호, 청구서 문제까지 전부 제가 처리했어요. 저는 당신들의 무료 IT 부서, 회계사, 개인 비서, 긴급 연락책, 그리고 현금 인출기였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아빠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어. 당신들은 깨닫고 싶지 않았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다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했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을 테니까요. 그냥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게 내버려 두고 스스로에게 지윤이가 워낙 유능해서 돕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웠죠.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후 아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국세청 벌금, 신용카드 빚지. 우리는 호숫가 별장을 팔아야 했단다. 헐값에 팔았지. 금매였어. 당장 현금이 필요했거든. 이 소식을 이렇게 알게 돼서 미안하다만 이제 더 이상 우리 소유가 아니란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요? 아빠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오늘 아침에 그것을 산 미스터리 법인이요. 그게 저였어요. 테이블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 네가 별장을 샀다고? 저는 지갑에서 열쇠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에디슨 정우 아래에서 빛나게 그냥 두었습니다. 다시 샀어요. 제 입찰이 즉시 수락되도록 시가보다 20% 더 많은 현금을 지불했죠. 등기는 제 이름으로, 제 법인 소유로, 제 재산이에요. 아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아빠 말이 맞아요. 팔렸으면 안 됐어요. 20년 동안 가족 소유였잖아요. 할아버지가 직접 그 데크를 만드셨고 엄마가 그 장미 덤불을 심으셨죠. 중요해요. 엄마가 열쇠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뒤로 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요. 여전히 여름 휴가를 보내고 바비큐 파티를 하고 크리스마스 모임을 할 수 있어요. 무료로. 임대료는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누가 그곳에 허용되는지는 제가 결정해요. 누가 어느 방에서 자는지, 그리고 누가 제 재산에 환영받는지를 제가 결정해요. 저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금지야. 뭐? 민지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에게 빚진 모든 돈을 갚을 때까지 저는 소리내어 계산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2천만 원, 민사 합의금 전 400만 원. 4년간 연 5%의 단순 이자를 계산하면 또 다른 전 400만 원이 추가되죠. 총 5,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나를 배신하기 위해 황준호에게서 받은 1천만 원을 더하세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총 3,800만 원이에요. 송장 인보이스를 보내줄게요. 민지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별장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그럴 순 없어. 할 수 있어요? 저는 하죠. 이것이 제 조건이에요. 민지는 지지를 얻기 위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둘 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민지야. 네가 스스로에게 한 짓이야. 민지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손대지 않은 음식을 치우기 위해 나타났고 방의 분위기를 읽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아,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니?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저는 일어서며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당신들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게 요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이 필요 없어요. 당신들의 승인도, 인정도, 사랑도 필요 없어요. 저는 가족의 문지방이었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페루의 한 호스텔 방에서 죽었어요. 저는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40만 원을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제가 낼게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가 잠시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당신들은 계속 별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 모임을 계속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첫째 조건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열쇠를 쥐고 있고 제가 등기를 쥐고 있으며 제가 모든 패를 쥐고 있으니까요. 저는 순서대로 그들 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어떤 기분인지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이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저는 레스토랑에서 걸어 나왔고 제 가족은 차갑고 손대지 않은 음식으로 가득 찬 테이블 주위에 멍한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의 서울밤은 맑고 상쾌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인도에 서서 시원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만큼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는 민지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약속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죽 안락의자, 무료 샴페인,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저는 떠나는 비행기들을 볼 수 있는 코너 좌석에 한 손에는 샴페인 카데히, 다른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도쿄 협상을 위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넥서스는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었고 김예림 대표는 이 이니셔티브를 이끌도록 저를 선택했습니다. 2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을 종류의 기회였습니다. 2년. 안냄된 겔렌 오 텔레폰 그루시메슨단, 얼음 비와 배신, 그리고 사라지기로 한 결정된 부야나 정말 단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한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전화기가 팔걸이에 윙윙거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생일 축하한다 딸.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하다. 네가 자랑스럽다. 엄마. 저는 긴 시간 동안 메시지를 응시했습니다. 1년 전, 아니 6개월 전만 해도 이 말들은 모든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감사받았다는 절실한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만족감도, 심지어 쓰라린 정당함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비서가 쉬고 싶은지 물어보는 알림을 보낼 때까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것을 써서 화해의 문을 열 수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것을 써서 상처를 후벼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과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에세이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6단어를 입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회의 중이라 바쁩니다. 정중하고 거리가 있으며 전문적이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다음 즉시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 쪽으로 전환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1등석 승객들은 원하는 시간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고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제 탑승권을 스캔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훈 고객님. 오늘 저희와 함께 비행해 주셔서 기쁩니다. 저는 1A 창가 좌석에 앉았고 승무원으로부터 샴페인 한 잔을 받았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완전히 뻗을 수 있는 충분한 다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 50만 원으로 즐겼던 바로 그 종류의 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꼭 제가 직접 돈을 지불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선택한 여행을 위해 제가 선택한 목적지로 가는 아무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저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서 밀려났고 저는 창밖으로 서울이 아래에서 작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햇살 아래 어두운 파란색인 한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고군분투하고 마침내 성공했던 건물들이 있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숫가 별장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을 부모님,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제가 마음을 바꿀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인플루언서의 불확실한 수입으로 3,800만 원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지 계산하며 어떻게든 구했을 일자리를 다니고 있을 민지를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흘 만에 전화해서 사과했던 수민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저를 이용했다는 것을 항상 알았지만 자신의 황금아이 지위 때문에 너무 편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대 도구가 아닌 진정한 자매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도라고 저는 말했었습니다. 그 문을 완전히 닫을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활짝 열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여 저를 부드럽게 좌석에 눌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멀리 사라지면서 지도상의 또 다른 도시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의 삶을 제 자신의 조건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